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둘은 동향입니다. 또 충청도예요? 충북 아니. 제천입니다. 심지어 제천까지 같아요? 예. 아예 저 초등학교까지는 같은 동네 살았고 나는 청주로 왔고 제천에서 계속 눌러 있었고 그러다가 대학에서 다시 같은 굉장히 대학을 다녔고 드문 인연 아니에요? 질긴 인연입니다. 네. 예. 어쩐지 학교 다닐 케미가 땐 괜찮으시다고. 학교 다닐 땐 전혀 몰랐고. 예, 선 그으시는 거예요 벌써? 이제 취재할 때 옛날에 이제 제가 군 좀 취재할 때 예. 그때 국회에 계실 때 그때 국회 어디 이제 의원실 보좌관에 있을 때 군 쪽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그때 병역 비리 수사 그것도 있고 많았어요. 맞아요. 그게 아마 이제 서로 인연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구름님 벌써 충청도의 힘 그러시는데 저기 뭐냐면은 조성식 기자가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조성식의 훅이라고. 오늘 저희 기사님 제대로 밟으십니다. 그런데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 예. 굉장히 높은 퀄리티인데 1.5배속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말은 충청도 말은 느리잖아. 그래야 정상으로 들린다고. 그래서 조금 1.2배속에서 5배속으로. 띄워주는 거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두 분 다 1.5배속으로. 속도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또 생각 있다가 안 들을까 봐 내가 지금. 아닙니다. 아니야. 그런데 1.5배속으로 들으면 환상적이야. 그럼요. 그렇게 예. 보면 딱 좋아. 조성식의 감사합니다. 훅입니다. 예. 조성식의 훅이라고 하는 채널 주이시기도 한데요. 오랜 전문 분야를 쌓아와서 기자로서도 활약을 하셨던 노하우가 해당 채널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채널에서 풀었던 이야기 저희 거에서도 좀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거든요. 기대돼요. 예, 제가 가서 좀 봤는데요.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지금 계엄에서 방첩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김용련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다양하게 풀어져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 저희 채널에서 예고편처럼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또 조성식의 훅 가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조성식 기자님 저희 유튜브 처음 출연하셨는데요. 인사 한번 제대로 해주시겠어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카메라. 예. 네네. 저 시사인은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매체고요. 그럼 여기 어깨가 삐뚤려 나오나? 맞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예. 예. 여기 이제 좋아했던 기자들도 많고 저도 뭐 기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저 자신한테 좀 안타깝고 때로는 좀 실망스럽기까지 한 것은 제가 사실 이제 2019년에 동아일보에서 나오면서 그때 이제 신동아 기자로 오래 있었는데 다시는 이제 언론계 쪽은 쳐다보지 않겠다 이런 굳은 각오를 하고 나왔거든요. 너무 이제 기자 생활이 좀 지치고 간부가 되니까 뭐 자꾸 이제 뭐 또 취재 쪽 이런 걸 이제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생하는 아내에 좀 보답을 해야겠다 돈을 벌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출판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제가 이 언론계를 떠나질 못하더라고요. 이래저래 활동을 뭐 그동안에 작가도 하고 출판도 하고 뭐 하는데 결국 뭐 오마이뉴스하고 또 인연을 맺어가지고 뭐 기사도 쓰게 되고 또 요새는 또 뭐 이제 그 뉴스타파 쪽하고도 또 뭐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책이라고 하는 게 천공 의혹을 제기했던 부승찬 의원의 책이라서 그 책의 출판사 대표님이셔가지고요. 압수수색 당하시면서 온몸으로 고생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이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뭐 고생 많이 하셨고 근데 오늘 저기 보니까 판사님 감사합니다. 별 계속 올라오는데 내가 저기 오늘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판결 기념 이벤트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어요. 김종대 의원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56만 9,520명이에요. 저희 지금. 근데 오늘 법조계 3, 4만 정보가 조성식 기자한테 나와.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예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오늘 57만을 달성을 해야 되겠다 이거. 방송 중에 57만이 되면 새로운 정보를 오픈하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40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서두르셔야 돼. 이거 올려주시려면은. 그래서 지금 좀 구독에 각별히 신경 써서 올라간다. 올라가네요. 만약에 올라가면 정보 퀄리티가 달라져. 그건 두고 보시면 알아. 방송 중에 57만이 지금 달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놀라운 뉴스를 꺼내 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협의되신 거 맞죠? 아니, 없으면 내가 깎게요. 김종대 의원님도 하나 특종하시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면 아.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리세요. 저기 나갑니다 이제. 57만 가면 삭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댓글에 있습니다. 삭발까지 왜? 어쨌든. 자, 얼른 그러면 말씀하신 방금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 선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고 피선거권을 잃을 형이었었거든요. 근데 2심은 완전히 반대로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이제 오랫동안 검찰 취재했던 조성식 기자님이 이 사건의 의미 오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뭐 조금 이게 우려도 있고 뭐 기대도 있고 이런 판결이었는데 2심 재판부가 상당히 꼼꼼한 게 그 내용을 분석한 것 같고요. 일단 지난 그 초기에 검찰 공소장부터 좀 문제를 삼았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검찰이 다시 공소장을 제출했는데 오늘 그 판결을 보니까 검찰이 그래서 원래는 4가지를 주장했다가 3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냈는데 이제 재판부는 이건 너네가 가지수만 늘려놓은 거지 사실은 하나다. 일단 김문기 건 그랬죠. 얘기하면 그래서 검찰에게 일침을 가했다. 예. 그래서 그 공직선거법상 그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 또 뭐 골프를 같이 안 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다 행위가 아니고 본인의 인식에 관한 문제고 또 표현상으로도 실제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예리한 판결로 보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관련한 발언도 이거는 조금 더 나갔어요. 김문기 발언 허위 사실보다 뭐냐면 그 증거를 정확히 보니까 증거를 자기들이 재판부가 다 종합을 해보니까 단순히 이것이 어떤 그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 이거는 문제를 잘못 삼았다고 아주 지적을 한 거예요.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낸 게 확인이 된다. 그리고 그거에 그 영향으로 그 성남시에서 그 백현동이죠. 그 용도 변경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김문기 발언보다 국토부 발언이 저는 더 눈에 띄던데 국토부 오늘 법원의 판단에 그 있어서요. 판결 중에서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김문기 발언은 왜냐하면 1심에서도 그 몰랐다 이런 부분은 무죄였죠. 무죄로 판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국토부가 조금 걸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부분도 명쾌하게 그것도 표현도 증거를 종합해 보건대 이런 증거를 종합해 보건대 이거는 허위 사실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럼 대법원 가서도 뒤집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걸로 보면 항소심에서 이렇게 나오면 보통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이 법리로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 대법원은 사실은 뭐 사실심 판단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주장했던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수용을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피고인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어요. 그 결국은 검찰의 완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완패죠. 검찰이 그럼 기소했던 바에 대한 결국 검찰 전문가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단은 지금 오늘 뭐 법원도 지적을 했고 아까 제가 공소장 얘기도 잠깐 했지만 우선 그 기소 단계부터 보통 그 검찰이 이제 그 좀 표적 수사를 하고 이럴 때 보면 공소장부터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조국 수사인데 그때도 이중 기소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사도 제대로 확실히 안 한 상태에서 일단 기소부터 하는 거. 그 정경심 교수 기소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소를 하잖아요. 재판이 시작된 다음에. 그런 예들이 종종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공소장의 내용을 문제를 삼았고 왜 이거를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막 늘어났느냐. 이게 최근에 사실은 뉴스타파의 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인들이 기소가 됐죠. 그것도 그 재판부가 재판 시작하자마자 문제 삼은 게 그거예요. 공소장 좀 정리를 해라. 도대체 뭐 어떤 내용이 저기 허위 사실이라는 건지 특정을 해라. 특정을. 이걸 몇 번을 지적해요. 검찰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2번, 3번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진짜 못 결국은 나중에 거예요? 검찰이 그 요구대로 따른다. 안 그러면 저 재판부가 강하게 나왔거든요. 뭐 공소 기각한다는 소리도 그렇지, 하고 공소 기각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줄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 재판부가 그 초기에 항소심에서 공소장 내용을 문제를 삼고 그때부터 뭔가 이제 조금 이게 다른 기류가 좀 이제 보였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그거죠. 결국은 이게 표적 수사의 그런 적이 좀 강하잖아요. 네, 검찰의 네. 기소가.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은 이 김문기 발언도 세 가지로 나눠서 했지만은 하나잖아요. 예, 오늘 재판부의 일침이 그런 거라는 거죠. 가지수를 늘리는 거 이거 아주 그 검찰이 특수부 수사에 아주 나쁜 관행 중에 하나죠. 이렇게 자꾸 뭐 여러 개의 범죄가 있는 것처럼. 예. 근데 사실 보십시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은 내용이 이게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 이게 백현동 뭐 대장동 무슨 본안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삐져나온 표현 너절너절한 거.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 너절너절한 예. 표현들 몇 가지 언론 가지고 인터뷰. 사건을 만든 예. 거거든 이게. 이게 뭐 나라가 뒤집힐 일입니까 이게 솔직히. 네, 그 법리적인 부분을 그러면 조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정치적인 의미를 좀 김종대 의원님이 좀 짚어주신다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에서 헌재 재판을 지연시키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이재명 선고 이후에 헌재 선고란다. 예. 여기에 기본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 기본 전략은 맞아 들어가고 일견 합리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을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싸움을 했던 겁니다. 정말 소리 타들었죠. 이 선거 그 안에서. 시간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일단 내용을 다툴 때는 윤석열이 직접 자기 변론을 하고 예. 증인들을 추가 신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를 했는데 압도적인 진술과 증거로 정리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용에서 별 재미를 못 봤다고. 윤석열 파면 선고 관련해서는. 예. 그러니까 헌재 변론? 나오는 증인마다 어떻게 도움되는 놈이 없냐고. 저 보니까 다 윤석열한테 코드 맞추기를 한다 그러면서 다른 거를 더 사실을 확정해 준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별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꼴대를 옮깁니다. 절차 논쟁으로 또 시간 끌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국회 탄핵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이 됐느니 검찰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게 되니 안 되니 또 공수처 수사권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걸 가지고 또 그냥 와글와글 해가지고 또 시간을 끄는 듯했어요. 그러다가 또 전략이 바뀌어. 또 바뀌어요? 국민의힘이 이제는 조속한 헌재 판결을 촉구하는 주장을 거둬들인 겁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빨리 판결해라. 이런 게 싹 없어져. 이제는 다시 프레임이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내용에서 절차에서 시간으로. 고의지연.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이재명 2심 판결 이후로 판결을 미룬다는데 기준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전략은 일견 성공한 거야 지금. 예. 성공을 했는데 이재명이 먼저 제거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기사회생할 여유도 있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거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옛날 참하고도 다큐멘터리 있잖아. 네. 거기서 왜 당나귀에 소금 실어가지고 15일을 가서 곡식하고 이렇게 바꾸려고. 그런데 14일째가 됐는데 당나귀들이 풀 뜯어먹게 잠시 휴식했는데 전부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갖고 저 앞에까지 못 가는 거야. 꼴대 앞에서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그쪽 입장에서는. 꼴대를 계속 옮기다가 상대방이 아무렇게나 찬 골이 공이 그냥 이 꼴대 들어가 버린 것이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 결국은 탄핵 선거 언제 할 거냐로 좀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정말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선고를 보고하자라고 했으면 이제 그 명분조차 사라진 거 아닌가요? 이제 선고 기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선고 기일이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기준점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점은 이재명 대표의 2심 항소심 판결이고 두 번째는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일이 4월 18일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때까지 버텨보자. 이런 두 번째 기준점이 또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아니 조 기자님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아니 뭐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의 이제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또 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는데 일단은 아무리 그래도
그 두 분이 있잖아요. 이제 4월 18일 이미선, 문영배. 예, 그 전에는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간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 동안에 이 탄핵 선고 이 기일을 두고 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데 다 틀려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겁니다. 이 재판하고 똑같이. 예. 자, 이런 뭐 지금 헌법과 법을 위반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예. 우선 뭐 계엄 그 요건부터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 뭐 다 이제 위헌위법적이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파면이다. 박근혜 때보다 훨씬 심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희망적인 진단을 한 거예요. 잘 될 거다. 그렇지.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안 좋은 쪽은 생각 안 하고 이건 당연히 일종의 당위성인데 예. 이렇게 가는 것이 역사적인 순리고 예. 또 정의고 정의가 승리해야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요인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계속 뭐 곧 나온다, 곧 너무 나온다 하고 낙관했다. 8대0. 자,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균열이 생긴 게 이제 엊그제 그 한덕수 예. 선거였거든요. 그걸 보니까 조금 너무 조금 원칙적으로만 원론적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냐 이런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 그러니까 계속 믿고 싶지도 않고 에이 그럴 리가 했던 얘기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월요일에 한덕수 이제 탄핵 결정 기각을 보면서 고의로 시간을 끄는 재판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혹인 건가요? 아니면 분석해서? 고의로 시간을 끈다라고 사실 단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근데 이제 그날 저는 이제 한덕수 재판에서 사실은 이제 그 전주에 검사들하고 감사원장 결과 나올 때만 해도 이건 오히려 좋은 징후로 본 거거든요. 8대0. 네, 왜냐하면 미리 이제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인물들이고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윤석열이니까 그래서 미리 기각이 자꾸 나올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이제 발판을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그런 부분을 좀 양보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거기까지만 해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한덕수 때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 논리라는 거는 기각 논리 뭐 그다음에 각하 논리는 이 헌재 재판은 논리는 세우기 나름이거든요. 네. 일반 형사 재판은 법리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거의 해야 되고 법과 증거에 따라서 그 다른 해석을 사실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판사가 전혀 뭐 안 맞는 증거에 안 맞는 삐딱한 판결을 하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헌재 재판은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논리는 세우기 나름이라서 이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전원일치 8대0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이런 좀 생각을 우려를 하게 된 것이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와 맞물려서 2심 선거와 맞물려서 여기에 조금 왜냐하면 이제 헌재가 이 탄핵 반대 여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6대4 정도 되죠. 30-40%. 예. 그죠? 그럼 이것도 이게 뭐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옳지 않은 사실 의견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그럼에도 이게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 헌재 재판관들은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런 정도의 여론이 갈라져 있으면 그걸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덕수 기각할 때 논리를 보니까 국정의 안정성 이것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저는 뭐 제 생각에는 분명히 뭐 4월 18일 전에 나오고 예. 또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마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좀 심의를 할 것 같은데 이걸로 일단 좀 근데 사실 이게 불리할지 유리할지는 사실 섣불리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다만 8대0 이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한덕수 있겠다. 걸 보니까 8대0이 아닐 수도 있다. 예. 하지만 파면은 된다. 파면은 저는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뭐 제가 제 유튜브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 5명은
탄핵 인용 쪽에 확실히 설 거 없거든요. 예. 문영배, 이미선, 예, 정계선, 정계선, 예, 정정미, 그다음에 한 사람이 이제 김복, 김형두, 예, 김형두. 성향. 예, 김형두는 분명히 인용입니다. 그럼 결국은 자, 김복현, 그럼 다섯 조한창, 명이 정영식. 확상한데 예. 자, 한 명은 김복형 재판관은 이제 기각을 이번에 한덕수 기각 때 논리를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경계를 해야 될 사람인 것 같고, 그다음에 조한창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이잖아요. 김복형은 이제 현 대법관이 예. 대법원장이 예. 추천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조한창은 이번에도 각하 논리를 세웠잖아요.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논리는 세우기 나름이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키는 주심 정영식 재판관이 예. 있는데, 정영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지만 상당히 원칙적인 분이라고 예.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헌재 심리 과정에도 보면 뭐 그렇게 반대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합체를 하면 6명은 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이래 시간을 끈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이제 전원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산고 예. 어떤 진통 과정 뭐 그런 걸로 이제 보는데, 어느 정도 방향은 서로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거기에 어떤 이제 또 영향을 조금은 끼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지금 조 기자 얘기가 그저께 중앙일보 기사에 예. 5.5 대 2.5 기사가 나갑니다. 아, 점오가 있는 거예요? 예, 그 기사가 난 그 기사 못 나가는데, 봤어요. 예. 그 기사는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취재원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내밀하게 분석하는데 표현을 못한다 그러면서 취재한 내용인데 이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난 내가 독창적으로 내가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 아니 뭐 오히려 이게 독창적으로 복수적이니까? 생각했는데 예. 이제 예. 그쪽이 뒤따라온 거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를 늦추는 것이 누구한테 유리하냐도 모호해진 거예요. 일각에서 이것도 이제 보수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시를 늦추는 게 탄핵 천성 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5대 3일 자칫 기각의 경우에는 위험이 있을 때 오히려 그쪽에서 시를 늦추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섞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의심으로 품었던 모호한 경계선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 거냐, 이 문제를 또 짚어봐야 돼. 이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영배 권한대행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권한대행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있고 절차를 갖고 시비를 걸고 뭘 하는데 이게 다 지연 사유로 될 때 이걸 정리를 권한대행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력이 유지되고 있는 거냐,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아슬아슬한 그 게임이라는 거, 의외로 이래서 바둑으로 얘기한 반집승부, 이럴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나올 때만 해도 저는 아직도 8대 0을 믿어요, 사실은. 그 믿음은 흔들리진 않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지연되는 것을 사부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하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윤석열 석방 이후에는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고 하는 것들 많은 분들이 좀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게 걱정하게 되는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석방이 됐고, 이번에 뭐 7대1 나온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주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4월 11일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보 소스가 진짜 있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표적으로 윤상현 의원 경우를 보면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 계엄 초기부터 윤상현 의원이 너무 돌출적이고 자기 정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번에 7대1 한덕수 기각까지 맞춘 셈이 됐고, 그다음에 4월 11일 설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상현 개인이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 사람이 정보망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 용산을 컨트롤 타워로 한
일종의 어떤 사법적인 그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고 그 일단에서 윤상현이 행동대장을 한 거다. 그럼 진짜 위험한 거 그렇다면 이건 아닌가요? 개인 의견이 아니라는 예, 거예요. 개인 예. 의견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사실상 사법 카르텔을 가지고 지연 전략을 펴왔고 일부 먹혀들었다는 거. 이 점에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시작점이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실 거기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한 두 사람이라고 지목되는 게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와 그리고 신구정 검찰총장이지 않습니까? 이 집판사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조성식 기자님이 좀 취재를 하신 바가 있다고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요때 네. 구독자가 올라가야 돼. 요게 이제 오늘 메인 메뉴거든. 지금까지는 에피타이저라고. 에피타이저 5를 저희가 깔아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시. 아니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 지기현 판사가 사실 이제 처음에 그 재판부에 내란 사건이 배당되고 윤석열이 거기서 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됐을 때 뭐 그 출신이 호남이니 뭐 이래가지고 또 막 그 보수 우파 쪽에서는 막 중국인이라고 막 비판을 공격하고 많이 했어요. 그랬었죠. 예, 성이 뭐 예사롭지 않다면서. 맞아요. 예,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이 사람은 이제 사법 연수원 31기인데 저도 그래서 뭐 출생지를 찾아보니까 이제 저런 데 이제 뭐 인터넷은 전라북도로 돼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근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 수준 낮은 얘기고 이 사법 연수원 31기가 지금 이제 검찰로 보면 지금 다 올해 이제 그 작년에 검사장 올라간 기수들입니다.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지난번 이제 희한한 그 계산법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을 놀라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 검찰이 잘못한 거다, 실수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이제 지기현 판사에게서 비롯된 일이었고요. 검찰이 거기서 이제 한술 더 뜬 거죠. 그 심은정 총장이 그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만한 사안이고 지금까지 검찰이 그 논리나 조직 논리로 봐서 그 관행이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그런 것을 갑자기 다 모든 걸 검찰의 어떤 권한을 포기하고 또 형사사법적인 절차까지도 다 포기를 하고 그냥 이제 뭐 대놓고 풀어주겠다는 걸 이제 드러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기현 판사가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러냐? 근데 좀 약간 독특한 면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그 뭐 우연히 이제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연수원 졸업하고 이제 그 법무관으로 가냐면 군대 군을 가는데 그 군 훈련소 시절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동기들이 왕창 들어갔던가 봐요. 그래서 훈련은 경북 그 영천의 삼사관학교 거기서 봤는데 이 어느 날 이제 그 저녁인지 밤인지 하여간 뭐 그 양주를 돌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술 먹어도 돼요? 훈련생들이 거의 뭐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 아니 일선 부대 이제 뭐 나가면 모르겠어요. 근데 훈련소 시절에 사실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요즘 뭐 얼마나 민주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도 옛날에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2002년이거든요. 그때 입대를 한 걸로 돼 있으니까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근데 그 기수들이 유난히 그 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꼴통들이 많아가지고 문제적인 분들. 그렇게 막 자유분방하고 그다음에 뭐 그 자유시간 개인 시간은 훈련관들이 와서 일체 터치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다 똑같은 군인인데 사법시험 합격했으면 뭐 다른 계급인가요? 그러니까 조금 벌써 이 들어갈 때부터 어떤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또 그걸 봐주는 것도 문제고요. 근데 이제 또 훈련은 또 훈련 시간에는 그래도 잘 받았대 훈련은. 대신 그 외 시간은 우리를 터치하지 마라. 그때 양주가 돌아갔구만. 양주를 수통에 따라서들 이렇게 마셨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훈련관이 제지하러 들어온 거예요. 아마 뭐 군대 갔다 오신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럴 거야. 담배도 못 핀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담배 피웠다가 밤새 연병장 다 굴러요. 우리도 당해봤어요 저도. 근데 훈육관이 훈육을 포기했다. 들어와가지고 뭐 막무가내라는 거지. 약간 갑질 아닌가요 그 정도면? 아니 사실 위치상으로는 갑은 아니고 을이지. 을인데 너무나 강력한 을인 거지. 집단적으로. 그래서 훈육관이 나중에 이걸 어떻게 도저히 제동을 못 걸고 다시는 내가 이 방에 안 들어오겠다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훈육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훈련생이지만은 장차 법무관이 되고 고관대작이 될 사람들이라고 조교는 생각을 한 거야. 훈육관은. 거기에다가 아는 것만은 법을 따지고 이건 훈련 시간 일과 지났고 뭘 어쩌고 저쩌고 떠드니까 기가 질려가지고 아예 포기해버린 거지 이게. 그러니까 뭐 하여간 저는 이제 그때 같이 훈련을 받았던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들은 건데요. 그래서 뭐 신빙성은 높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이제 지판사 같은 경우에 뭐 앞장서서 막 그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상당히 그 독특한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자유분방하고 예.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세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말썽을 피운 거잖아요. 근데 이 말썽 피운 사람들이 이제 훈련 끝나면 이제 각자 이제 육해 공군으로 흩어지는데 제일 선호하는 데가 공군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양주 먹고 이래 사고 친 친구들이 공군으로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이 사람들은 좀 사고 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좀 봐주는 식으로 뭐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그 이제 훈련 동기생들 사이에서 이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런 이제 독특한 그런 시간 계산법,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자기만의 창의적인 사실 이제 인권 차원에서는 그게 뭐 그다지 이렇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또 그간에 논란도 있었고 사실은 왜냐하면 피의자한테는 그게 불리한 건 맞거든요. 예. 원래는 시간으로 하면 더 합리적이겠죠. 날수로 따지는 것보다. 날수로 따지면 기간이 더 늘어나니까 구속 기간이. 그런데 그거를 다른 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뇌란 수괴범한테 그걸 적용을 하니까. 네. 야, 이거 뭐 도대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이거 앞으로 판결하기 전날 음주를 했는가 음주 검사를 해봐야 돼. 훈련소에서도 수통에다가 양주를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고 이거. 이거 군법 회의감입니다 이거. 아, 군법 회의감. 당연하죠. 군법 회의 군사재판감이죠. 뭐 일종의 해프닝으로 또 볼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좀 독특한 그런 그리고 자유분방한 어떤 그런 기질이 지난번에 사실 그런 판결은 보통 판사라면 사실 엄두를 못 내잖아요. 이게 해괴망측하지. 아니 일반인이면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 근데 이게 지금 국면이 어떤 국면입니까? 네? 이게 나라의 운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내란 수괴범을 지금 감옥에서 끄집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 이론을 제공해 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 쳤어. 예. 그런데 그러면 그런 직위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도대체 어떤 백그라운드길래? 심우정 총장은 뭐 원래 그 귀족 검사 대표적인 검찰의 대표적인 귀족 검사. 이 귀족 검사라면은 이제 주로 서울 수도권 근무 그것도 서울 근무를 오래 하고 지방은 뭐 거의 별로 안 하고요. 대부분은 검사들이 지방 서울 근무를 좀 교류하거든요. 왔다 갔다. 근데 귀족 검사들은 백이 좋은 거예요. 집안 백이. 그다음에 연출도 좋고. 뭐 집안이 심대평 충남도지사 아들이죠. 뭐 짱짱하죠. 짱짱하죠. 그 동생도 이제 뭐 사법시험 합격해서 변호사로 하고 있는데 그 귀족 검사의 이제 기획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사통이라고 할 수는 없고 기획통들은 보면 주로 한동훈도 이제 기획통이라 그랬어. 한동훈은 기획통 플러스 수사통이에요. 특별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심우정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기획통으로. 이 기획통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법무부, 대검 이런 일종의 사무 행정 업무 뭐 이런 쪽을 많이 보는 그러니까 기획 수사보다는 기획 업무를 많이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또 위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뻐해요. 왜냐하면 수사통들은 좀 고집들이 있고 좀 들이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심우정은 이제 그런 보면서 좀 범생이 스타일의 검사였고 윤석열하고는 사실은 2020년에 이제 추윤 갈등이 있을 때 법무부의 요직에 있었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아주 요직인데 그거 있을 때 사실은 이제 윤석열 그때 이제 추 장관이 감찰 징계를 밀어붙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법무부 추 장관 밑에 있는 간부면서도 윤석열 편에 섰죠.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뭐 그랬던 이제 인연 뭐
그런 것들이 아니, 지금 이제 귀족은 귀족인데 멘탈이 약하고 소신 없는 귀족 아니요. 귀족도 노블리스 오블레지라고 내가 받은 혜택만큼 내 책임은 다한다. 이런 귀족 의식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분은 그 귀족 의식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귀족 검사라는 거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뭐 이런 차원하고는 안 맞겠죠. 아까 뭐 지기현 부장판사의 사례도 그렇고 게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귀족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좀 다른 계급에 있는 특혜성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냐. 귀족적인 행태인데 사실은 기득권 의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지점에서 하바나님이 슈퍼챗 써주시면서 저희 3명 조합이 좋다면서 종디 오빠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 맨날 입던 옷이니까 여기 나와서는. 근데 오늘따라 조금 밟을만 해요. 오늘은 좀 기분이 납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 조금 분위기가 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검찰을 오래 취재하셨는데 사실 출입처를 오래 다니다 보면 보통은 또 거기 논리에 많이 좀 이렇게 휩싸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유착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조성식 기자님은 좀 더 비판적 시선을 가지게 되신 게 좀 재밌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뭐 왜냐하면 이렇게 가서 고정적으로 앉아 있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출입처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었다. 93년부터 사실은 이제 검찰 취재를 시작했는데 오래됐죠. 근데 사실은 뭐 저도 지금 지나고 보면 한때는 아마 친검 기자 소리를 들었을 법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을 소스로 해서 기사를 많이 쓰고 했기 때문에 또 뭐 친한 검찰 간부들도 꽤 있었고 물론 이제 취재원 차원이죠 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계기는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이제 그때 이제 검찰 개혁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강금실 문재인 투톱을 내세워서 이제 강금실 장관하고 대단했죠. 문재인 민정수석. 근데 사실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그때 과정을 보니까 사실 검찰 권력이 너무 센 거예요. 그리고 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하고 뭐 검찰의 어떤 그 제도적인 문제 하나 고치는데 그다음에 그 검찰이 사실 지금 방만하거든요, 조직이. 이런 거를 의혹들이 있었는데 다 결국은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조차 나중에는 그냥 검찰 편을 들더라고 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검찰이 가진 권한이 너무 많구나. 자, 검찰이 뭐 긍정적인 기능도 그간에 뭐 없지 않아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빨리 이제 우리나라 검찰 권력을 빨리 이거 분산하지 않으면 사회 전반적으로 큰 고장이 나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보니까 뭐 이명박 정부 때 완전히 뭐 정권하고 유착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또 뭐 유명한 우병우 민정수석이 또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정점이 문재인 정부 때 와서 윤석열이 이제 그렇게 윤석열 사단 하면 이제 그 발판은 이제 적폐청산 수사가 된 건데 그러면서 지금은 이 검찰이 뭐 이제 정권과 거의 공동 운명체. 그리고 그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공공하게 문재인 정부 때 그 한창 적폐청산 칼을 휘두를 때. 윤석열이 대표적이죠,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하고 그 밑에 한동훈이 중앙지검 3차장이잖아요. 모든 그 적폐청산 수사의 실무를 다 지휘하는 그런 위치였는데 이 사람들이 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때 주축들이에요 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사단의 주축이. 자기들이 그 사석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세운 거다. 응? 윤석열,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윤석열이 세웠다. 직접 했던 얘기죠. 야, 직접 했던 얘기고 그런데 이런 게 벌써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20년 전쟁입니다. 그러게요. 아주 질기고 긴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아직까지 매듭이 안 짓고 또 앞으로 20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대권은 대만 같은 나라는 20년 전부터 5권 분립 체제였다고. 5권이요? 5권. 거기 뭐죠? 우리 공수처 비슷한 게 있거든요. 검찰하고 대등하게. 그래가지고 거기도 또 하나의 어떤 그 지분을 행사하고 언론까지 해서 5권 분립 체계다. 우리는 그때 3권 분립 얘기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를 늦게 시작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우리 같은 대규모 민주화 투쟁도 없었다고. 그런데도 우리보다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제도와 시스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데 나는 이번에 그 윤석열 구속 취소나 석방의 어떤 배경에는 검찰이 자칫 야당이 집권하는 날이면 우리는 멸문지화를 당한다. 이런 정서가 최근에 확산돼 있다고 봐요. 그게 작년에 중앙일보 기사로 실제 나온 거예요. 야 5당의 선거 공약, 선관위에 등록한 대표 공약 22개 중에 11개가 검찰개혁이에요. 이러니까 검찰이 이때 경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기사가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가 되면 검찰은 멸문지화를 당한다. 이걸 검찰 고위 관계자 공개적으로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저 내란 수사도 하는 듯 하다가 중간에서 멈추는 이유가 뭐냐. 이러다가 이거 저기 뭐 죽 써서 야당 주는 거 아니야? 뭔가 이런 식의 하면서 다시 공포 자기들 조직 논리가 이제 스멀스멀 기어 올라갔다 말이지. 그때 또 멸문지화란 단어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을 뭐 어찌어찌 할지 모른다 말이야.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정치의 중앙에 끼어들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이미 이 싸움을 대비하면서 진영을 다르게 바꿔버린 거지. 그 기점이 난 윤석열 구속 취소라고 봐요. 사실은 그 전에 기소 단계부터 이상했어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조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동감하고요. 사실 이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검찰이 뭐 우리가 죽는다, 뭐 이런 그런 발언, 그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듣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바꿔야 되는 게 검찰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검찰 조직 입장에서는 이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소청으로 바뀌는 거.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든 뭐 조국 혁신당이든 예. 다 그 검찰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예. 검찰의 원래 기능인 기소권, 기소 기능만 담당하게 예. 그렇게 제가 아까 말한 검찰 권한의 그것이 이제 바로 분리죠, 분산, 분리. 예. 그리고 수사 기능 그 지금 특수사 영역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뭐 이런 기구를 신설해서 그쪽으로 나누고. 옮기고 예. 그리고 일반 수사 대부분은 이제 경찰 지금 국수본이 지금 잘 자리 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되고. 예. 그다음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지금 사실 좀 문제가 많은데 공수처 좀 살리는 방안은 좀 그건 뭐 따로 사실은 또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검찰이 자기네가 죽는다? 이거 오버하는 거예요. 예. 죽기는 뭘 죽어. 원래 자기들 임무 기능에 맞게 바뀌는 거예요. 예, 복원. 바뀌는 것뿐이라고. 예. 이미 서구의 사법 선진국들은 검찰 기능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그걸 뭐 자꾸 그 반대 논리를 들으면서 뭐 미국의 연방 검찰, 미국의 뭐 주 검찰에서도 뭐 수사를 하고 뭐 독일서도 하고 뭐 그 대부분 그 사실과 안 맞는 얘기고요. 유럽에서는 검찰은 경찰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다 하고 검찰은 그 머리 역할, 수사 법적으로 지휘하는 법률적인 조언 뭐 이런 기소 역할 이런 거에 대해도 돼 있고 미국 경우에도 일부에서만 뭐 수사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서로 협업 관계예요. 예. 경찰이. 애초에 멸문지화는 없는 일이다. 멸문지화 그러니까 이런 예. 용어 자체 이 프레임 자체를 깨야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죽기는 뭘 죽어요. 예. 검찰주의자들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할지 모른다는 걸 멸문지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거를 공포심으로 바꾸는 거죠. 결국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단 선진국은 검찰을 어떤 이렇게 순수한 기소기관으로 권한을 제한했다든가 사권 분립, 오권 분립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검찰하고 군개혁이 두 개가 힘들어.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예, 군개혁 얘기하셨으니까 끝으로 이걸 밟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특종 이제 아직까지 선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의원님 최근에 이 경비개혁 관련해서 폭로해 주신 게 있으니까 여기서 밟으시면서 특종 내고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엄 사태를 좀 되짚어 봤을 때 초기에 김용현이 그 경호처장 할 때 검토했던 건 경비계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매불쇼 나와가지고 작년 3월 총선 무렵에 자기는 경비계엄을 걱정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말을 들어보면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하고 내용이 사실상 같아요. 그리고 저도 분명히 이렇게 또 본 게 근거가 있는 게 작년 3월에 서울경찰청장 주관으로 경찰청 편제 개편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경찰 응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해서 치안이 어려워졌을 때 다른 관할권에 있는 그 경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경찰 응원법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이 법으로 그냥 있다 정도인데 뭐가 바뀌었느냐? 김용현이가 경호처장 할 때 지방청의 기동 타격대를 다시 다 신설을 해서 예. 이 기동 타격대는 유사시에 지방경찰청장이 아닌 서울청장 지휘를 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 지휘권이 없어 지방청장이. 그래서 수사과 외사과 정보과 인력을 빼서 만들어도 없는 인력에. 그게 작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경비계엄에 대한 법제도를 검토하고 연습을 했다. 그러면 이게 왜 저기 비상계엄으로 바뀌었냐? 비상계엄으로 바뀐 거냐고. 예.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 정도 계엄 가지고 저기 전국적인 소요 사태를 막을 수도 없고 또 계엄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선관위를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회만 딱 집중해서 하면은 경찰력을 주축으로 하고 군이 지원을 해도 다 되는데 군이 저기 뭐냐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선관위도 가야 되고 여론조사 꽃도 가야 되고 체포조도 운영해야 되고 갈수록 범위가 커지면서 경비계엄이 아니라 비상계엄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예.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살짝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경비계엄은 예. 특정 지역에 한해서 하고 예. 또 저기 그 국민 기본권이 제한이 안 되고 예. 순수하게 치안적인 요소로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비상계엄은 입법, 사법, 행정, 국민 기본권 모든 걸 다 군이 통제하는 수위가 높은 걸 얘기하는 거. 그런데 최근에 저기 행정안전부가 아직도 경비계엄의 그 바뀐 제도를 이 탄핵 국면에서도 검토하고 연습한다는 제보를 받은 거예요, 제가. 아니 왜 연습하죠? 이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기 윤석열 탄핵은 기각된다. 이걸 믿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탄핵이 기각이 되면 광화문에 시위대가 몰려온다. 그 시위대가 폭도로 변한다. 이걸 기본 가정으로 세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잠재적 폭도가 된 거야 벌써. 이게 조현천이 박근혜 정부 때 계엄 문건을 만든 기본 논리예요. 2017년에 그게 발각이 됐었죠. 그때 예. 박근혜 탄핵 기각이 되면 예. 그 계엄을 선포한다는 거. 예. 같은 가정과 그 인식의 틀이 똑같이 지금 답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는 길은 윤석열 탄핵 인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경찰청하고 경호처에 인사가 있었는데 내란 세력이 다 부활했습니다. 다 부활했어. 이것도 불가분에 나는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저 플랜 B로 오래전에 짜놨던 변종된 계엄 시나리오. 이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직도 수많은 반격이 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드는데. 헌재 재판의 예. 본질은 비상계엄을 작년 12월에 한 것에 대한 사후적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기능도 있지만 유사한 범죄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이게 선고문을 통해서 이런 규범성이 강화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국가 법체계가 진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정치적 판결을 한다는 뜻은 재범의 우려까지 내다보고 예. 이런 것까지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견제한다는 의미에서의 법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이 헌재 기능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뭐냐 하면 지나간 것에 대한 사후적 응징만 한다는 이건 대단한 오해라는 거예요. 이게. 판사가 뭘 판결할 때 재범의 우려가 있는 걸 보고 판결을 하지 그래. 지나간 것만 판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에 하나 파면이 이게 되지 되는 않을 거예요. 경우에 이거지.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만약에 예. 이런 식으로 아까 5.5 대 2.5 얘기도 나왔다 예. 그러지만 어느 경계선에 있을 때 예. 국가가 이런 시나리오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유행하는 개념인 아노크라시. 예. 어떤 그 위험 구간에 진입하려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 원래는 조 기자님한테는 방첩사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뉴스타파에 기사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럼 요즘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겪어본 윤석열은 어떤 사람인지. 윤석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걱정이 충분히 이게 걱정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는지. 왜냐하면 윤석열은 최후 변론에서 본인은 2차 계엄 선포 안 할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방첩사 장교들 진술을 보면요,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선관위 가고 뭐 이런 얘기인데 방첩사 장교들이 검찰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국정원도 아니고
우리가 왜 거기를 가야 합니까? 이렇게 예. 막 상관한테 물어본다고. 예? 본인들도 어리둥절해서. 네. 예. 그리고 국회 가는 것도 불법성이고 이거 다 장교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 검찰 그 이제 전체 진술을 방첩사 전체 진술을 제가 확인을 해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자 윤석열은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오래 전에 이제 알았죠. 뭐 검찰을 취재 많이 하는 기자들은 뭐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나이 들어서 늦게 들어왔잖아요. 예, 구술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간부가 되기 전까지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006년경 뭐 이제 현대차 수사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고, 이명박 정부 때 진짜 잘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 그걸로 확 떠는데, 저도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조금 밀착 취재를 하고 뭐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하면서, 저는 이제 그 비화를 좀 더 찾으려고 이제 계속 그 좌천돼서 뭐 지방 가고 그럴 때도 뭐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금이 환영했잖아요. 그때 뭐 아주 뭐 영웅으로 특검팀에서 특검에서 활약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중앙지검장 때 이제 뭐 따로 뭐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저는 지금 얘기하면 실체를 잘 몰랐어요. 우리 그때만 해도 뭐 비교적 좀 의식 좀 있는 기자들은 윤석열 같은 검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을 사실 엄청 높게 평가해서 그런 요직에 앉힌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상 기류를 느낀 거는 조국 수사 때부터였고, 이거 뭐가 잘못됐다. 너무나 이거는 그 표적 수사 양상이 강하고, 그다음에 그때 검찰 조직이 그 뭐 공수처법, 그다음에 그 검경 수사권 뭐 이런 거가 이제 막 개혁 입법이 막 발의가 되고 그해 연말에 통과될 예정이었거든요. 그 몇 달 전에 이제 이런 거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때 당시 윤석열의 인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팽배했습니다. 검사들이 제 식구 챙기기가 정말 심했거든요. 예. 윤석열 보고 뭐 보수 언론에서 그런 평가를 많이 했잖아요. 뭐 보스 기질이 있다. 예. 아주 뭐 좀 좋은 면을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 패거리 챙기는 게 조폭 스타일이거든. 조폭 전문이시기도 합니다. 실제 조폭 취재 그래서 많이 하셨거든요. 했었어. 대한민국 주먹을 말한다. 예. 진짜 조폭 전문이세요.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거는 좀 부차적인 거고. 부차적인 게. 주 전공은 제가 검찰이에요. 둘 다 조폭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긴 뭐 그게 통해 그 예. 조직의 속성이 통해. 조폭 두목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맨날 불만인 거예요. 검찰 지네는 낮에 조폭인데 우리 보고 조폭이라고 잡아들인다. 지네도 똑같은데 하는 짓이. 진짜 조폭의 불만은 그것이다. 하여간 그 두 조직 간에 묘한 그런 관계가 좀 있어요. 미묘한 신경전인데. 하여간 그래서 윤석열 얘기를 마지막으로 잠깐 덧붙이면, 그래서 그 인사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팽배했단 말이죠. 윤석열 사단에 대한. 챙긴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국 수사로 일거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조직 내 불만을. 뭐 그 수사의 뭐 정당성이나 뭐 그 죄 뭐 유무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그 윤석열의 그 부분은 분명히 거사 그런 차원에서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순수성이 없는 그런 수사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사 내용도 사실은 허접하고 얼마나 부풀리고 가지수 늘리고 막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위험한 사람이다. 저는 그때는 사실 이제 나와서 이제 뭐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할 때는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챙겨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쭉 뭐 계속 검찰 쪽에 이제 또 취재원들은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그 현직에 있을 때 이미 몇 달 전부터 현직 검사들도 그 움직이더라고요. 검찰총장 시절에 실제로 대권을 꿈꾸면서 바깥에서만 도운 게 아니고 현직에서도 이미 움직인다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만두기 몇 달 전부터. 그런데 도대체 그럼 윤석열은 왜 대선을 나가려고 하느냐? 그때 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 얘기가 윤석열 사단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선을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수사 이후에 2020년 추미애 장관이 오고서 윤석열 사단이 전부 날아갔잖아요. 전부 지방, 한직, 뭐 좌천 대표적인 이제 한동훈부터 해서 쫙 정말 수십 명이 그랬거든요. 고위 간부들이. 윤석열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화려하게 그대로 다 부활했어요. 심지어 검찰이 아니라 다른 직종에도 다 넣어줬죠. 그렇죠. 그럼. 그래서 안 간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그 농담처럼 들렸는데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윤석열 사단을
자기가 보스가 진짜 이제 검찰 조직의 보스를 넘어서 대한민국 정권, 대한민국 이 정부의 보스가 되면서 자기 식구들 그대로 다 챙겨준 거지 다시. 정말 국가를 사익적인 집단으로 사용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조국 수사에서 어떤 일거의 어떤 검찰 내 조직의 불만을 이렇게 돌파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윤석열이 했던 행동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그 모습들. 그것도 있고 이 계기 자체가 비상경의 뭐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뭐 그 야당의 어떤 폭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다음 부정선거 뭐 그래서 국가가 큰 위기에 빠진 것처럼 해서 구구의 결단으로 비상경을 한 것처럼 얘기하면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부부가 비상사태를 맞았던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네. 한 부부의 용산에 사는 한 부부의 비상사태를 맞아서 계엄을 일으켰던 거지. 윤석열, 김건희가 살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폐해가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부분이 뭐냐 하면은 드디어 한국의 극우 대중운동, 네오파시즘을 창시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윤석열이 사라져도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저질러 놓고 나간다는 게 심각한 거죠. 네. 그래도 지금은 당장 좀 윤석열이 빨리 좀 이렇게 파면됐으면 좋겠다. 우선 그 이후의 상황들은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이 불안증과 걱정이 커지다 보니까 빠른 파면 선고 결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 소식을 보니까 오늘 결국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일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실제로 이게 더 늦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늘 김종대 의원님한테는 매주 이런 시민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려서 이게 참 이 말도 너무 반복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또다시 한번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은 4월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기정사실화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별 소식 없고 기별이 없으면은 사실은 4월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4월 18일이라는 이제 시간이 임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4.19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이고. 제2의 4.19가 나올 수도 있는 4월 이상, 18일 다음 날이 정말 4월 19일이네요. 그래서 일설에 떠돌던 재판관 내의 어떤 그 절차 논쟁이 이게 빈말은 아니었다. 이건 실존하는 것이다. 더욱더 이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갖고 먼 것보다도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지 않으면 수호할 수가 없어요. 한덕수 파변을 기각할 때 이 일부 재판관이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김국현의 기각 사유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헌재가 무너지면 이제 진짜 끝장나는 겁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때문에 뭐 시달리는데 자기 방어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군은 내란을 일으켰으니 못 믿겠고 또 여야에서 국회 해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굴 믿고 앞으로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문제를 국가가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 공화국의 토대가 유지되는 건데 이게 흔들린다? 이러면 무정부 상태예요. 네. 독재를 무너뜨렸더니 이번엔 무정부 상태가 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시민들의 회복 역량밖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힘만 오로지 믿고 국민만 믿고 가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불안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고 주권자고 헌법은 국민이 심판하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는 어떤 그 시민의 어떤 2차 명예혁명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마음을 좀 강하게 가지시라. 이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더욱더 신발끈을 조이면서 또 조성식 기자님도 오늘 나오셨는데요. 마무리 말씀 해주십시오. 네. 시사에 정말 좋아하는 매체에 와서 이렇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는 뭐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 얘기를 하자면 사실 뭐 이제 헌재 기능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말이 많은데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 이 제도도 좀 손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보니까 저도 법을 다시 살펴보니까 이게 뭐 기한이 없어요. 그래. 탄핵 소출해도 언제까지 하라는. 예. 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자 지금 김종대 전 의원이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헌법 재판관인데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또 탄핵 소추밖에 없어요. 네?
그럼 헌재 재판관을 또 탄핵 소추해야 돼. 근데 그거를 자기네가 또 심판해야 되잖아. 예. 이게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제도예요, 이거요. 자, 그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군 통수권자였던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도 이 보수적인 성향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법관들이. 근데 좀 이런 차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 군 장교들이 검찰에 가서 진술하고 국회 가서도 하고 헌재 나와서도 여러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번 비상겸에서 심각한 이 안보 공백이 발생했거든요. 군 지휘 체계가 붕괴하고. 그 계엄하에서는 어쨌든 계엄 사령관이 주체가 돼야 돼요. 예. 그다음에 병력을 이동하고 이런 건 합참 의장하고 또 그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다. 그게 정상적인 군 지휘. 네네. 이번엔 대통령이 무슨 특전사령관한테 직접 지시하고 수반사령관 지시하고 이거요. 이렇게 하면은 전쟁 나면 난리 납니다. 근데 이런 그 반정신 이게 표현을 조심해야지. 그 하여간 좀 미치광이 군 통수권자가 이렇게 군을 파괴를 해놨는데 예? 군인들이 지금 이거를 이런 군 통수권자를 그대로 놔두면 군인들이 이제 영이 안 서요. 이거 저 이번에 뭐 일부는 저항도 하고 있잖아요. 소극적이지만 그럼요. 지시, 예, 불법적인 지시를 군에서. 알고. 예, 예. 근데 다 장관과 대통령 지시라고 방첩사령관이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왜 가야 되지 막 이러면서도 특전사도 마찬가지고 수방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안 물으면 군 통수권자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명령으로 지금 많은 장교들을 범법자로 만들었잖아요. 이 책임을 어떻게 안 묻습니까? 그 장교들 그 가족들한테도 사과하고 피해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파면이라도 해야지 그러면 도대체. 오늘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거는 파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네? 잘못하면 전쟁 나요. 이번에 국지전 도발하려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 부분에 이걸 대한 어떻게 수사는 복귀를 아직 시킵니까? 멀었습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은 제 얘기를 뭐 제 얘기뿐만 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세요. 뭐 법리 논쟁도 좋고 정치 논리도 좋고 에? 다 좋은데 국가 안보도 생각해 보자고. 이 사람들이 진짜 나라 망칠 사람들이라고 이게. 예. 두 분의 이야기가 헌법재판소까지 닿을 수 있게 지금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잊지 마시고 누르시면 널리 전파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1.5배로 해달라는 부탁 때문인지 전혀 속도가 느리지 않았고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빨랐어. 그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 들어줄만해. 충청도의 힘 오늘 덕분에 그래도 오늘 나온 뉴스부터 시작해서 이 걱정되는 앞으로의 일까지도 좀 마음을 다듬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진 뉴스인 3월 26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두 가지 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관련해서는 이범준 기자 그리고 한동수 변호사 짚어볼 예정이고요. 윤석열 수사 관련된 부분은 이지은 그리고 박관천 두 전직 경찰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